2014년 4월 지구대의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방금 누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 어머. 내 식모자인 남동생이 누나에게 이런 문자를 받고 놀라서 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랍니다. 그럼 진짜. 그래서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마지막으로 뜬 위치가 누나 집 근처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 근처에 도착하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1층 집을 손으로 가르치고 있었고요. 보니까 그 안에서 연기가 막 나는데 연기가 나는 그 집이 바로 누나 집이었습니다. 연기요? 연기가 나. 아, 그럼 누나 집에 불이 난 건가? 그래서 경찰관이 소화기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 순간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차라는 건 사실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예. 아파트 경비원이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한 거였고 연기가 나던 방에 안방문은 잠겨 있었고 안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는데 불길이 치솟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까? 네, 여성 한 분이 안방과 침대 사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친구자인 남동생이 말했던 누나가 맞았고요. 시신을 보니까 호 밑에 까만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고요. 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불이 났을 때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호흡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호흡기에 이제 그 검정매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화재가 난 것을 발견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하고 의식을 잃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망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검 감정서를 보니까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뒤늦게 불이 난 걸 인지한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집에 혹시 누나가 혼자 있었나요? 아까 딸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20대 초반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화재가 났던 시각 딸은 놀이공원에 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해서 병원에 있다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딸이 뒤늦게 병원으로 왔는데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가 사망한 걸 알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형사과 직원들이 병원에서 딸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놀란 상태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 딸이 평소 엄마가 우울증을 앓아서 힘들어했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를 저희가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재 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했죠. 먼저 당시 화재 현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실 사진입니다. 뭐야, 너무 멀쩡한데? 하얀 벽에 뭐 전혀 그림도 없고. 뭐야. 그런데 안방으로 가면 방에만 침대만 완전 아니. 전기돼 있는데? 어떻게 침대만 전소가 되지?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만 불이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만 탈 수 있죠?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기름 같은 가연성 물질을 침대에만 뿌리면 저럴 수도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점화가 되면 방 하나에 불이 붙는데 그 한 2, 3분이면 그냥 온 방이 다 불이 붙긴 해요. 그런 기름, 이런 가연성 물질이 혹시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현장에 갔을 때 기름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방에 불낼 만한 물건은 없었나요? 네, 안방을 보니까 곳곳에 상초가 있었고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평소 향초를 좋아해서 안방에서 향초를 자주 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감식을 했던 형사님께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때 제가 직접 그 현장 감식을 상당히 좀 오래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침대 모서리 측면 하단부 쪽 그쪽 부분 쪽에서 아마 연소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서랍장에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향초가 발견되긴 했었습니다. 감정물을 수거해서 국가수에 감정물이 보냈었는데 그때 파라핀 성분 관련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에 의해서 추결이 돼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기적인 부분이 사실은 전혀 관찰이 되지 않았으니까 배제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착화,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직접 불을 내지 않았느냐 그 부분으로 제가 의심을 했었죠. 향초 말고는 불이 날 이유도 지금 없다. 그렇죠. 전기도 아니고. 아니고 사람이 불을 낸 거라면 불이 어떻게 났냐 이거죠. 더군다나 그냥 우측 끝에서 발화점인데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서랍장? 그건 또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화재 감식에 의해서 발화점이 침대 모서리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이 아주 서서히 번졌을 겁니다. 이게 산소가 많지 않으니까 문이 닫혀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자살 목적의 방화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화를 일으켜서 숨을 거두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을 붙여놓고 지켜보면서 내가 불에 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저희도 감식 결과를 받아보고 사살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화재 현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씨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불에 탔으면 녹아내릴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살로 이제 가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남동생에게 문자가 온 시각이 12시 48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그 시각이 12시 43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문자를 받기 5분 전에 이미 화재 경보가 작동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불을 지르고 문자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럼 대체 누가 이 씨를 죽인 거죠? 형사님들은 이 씨의 죽음에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을 했고요. 타살의 무게를 두고 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아파트 1층이니까 강도 소형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집안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도는 아니네요. 뭔가 이렇게 뭔가 원해서 뭔가 금품을 가져가려는. 혹시 원한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 뭐 이 씨한테 뭐 불만을 품거나 불을 낼 만한 사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거나 그런 정황도 없었고요. 주변 평판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전 남편 이혼한 사람은요? 네, 남편은 이혼한 뒤 딸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을 뿐 죽은 이 씨와는 교류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딸을 극진히 여기던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인물은 다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게. 그래서 저희 형사들이 아파트 주변에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CCTV 전부 확인했는데요.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온 사람은 딸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아까 전에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네네네. 갔으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와서 집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CCTV로 추적해 봤더니 놀이공원에 도착한 게 확인됐고요. 그 놀이공원 안에 숙소가 있었는데 딸 이름으로 예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딸이 나간 뒤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네,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아파트 주민이었고요.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후에 찍힌 CCTV 영상을 쭉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로 택시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택시에서 딸이 내리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CCTV 영상 보니까
딸이 택시에서 내려서 경비실로 간 다음에 끌고 온 캐리어를 경비실에 맡기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수상한 사람이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서 CCTV에서는 특별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이 씨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하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라졌으니까. 일단 지금 현 상태로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범인일 테니까 위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에 계속 전원이 꺼져 있어서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남동생한테 보내고 바로 껐구나. 그런데요. 사망한 이 씨의 휴대전화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씨의 남동생이 휴대전화를 찾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 문자를 받은 남동생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조카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씨 딸이 이 외갓집에서 지냈는데요. 네. 외할머니가 우연히 그 손녀의 캐리어를 봤는데 그 안에 그 이 씨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CCTV 보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했는데요. 딸이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한 그 시각이 남동생이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각과 유사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단 형사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딸을 서로 데리고 옵니다. 네. 네, 순순히 따라왔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했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이공원에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야, 진짜 딸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에게 네가 집에서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저희한테 되려 그럼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엄마가 불을 질러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엄마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냐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삼촌한테는 또 그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 저희도 그걸 제일 묻고 싶었죠. 형사팀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맞다면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휴대폰 밖에 지금 정황상 나온 게 없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명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걸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알리바이를 깨 나가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결정적일 때 이제 이 휴대폰 전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딸이 계속 자기는 놀이공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뭐 물증이 없으니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단 조사실에서 나온 딸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편한 데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사를 받느라 수고했다. 배고플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라고 하고 저는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자료를 넘기면서 혼잣말처럼 툭툭 던졌습니다. 분명 이때 불이 났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딸한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너가 집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불이 왜 나서? 라고 물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내가 집에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안 풀린 게 딱 하나 있다. 네 말이 거짓말이란 건 아닌데 네가 집에 있을 때 불이 난 건 절대 달라지지 않은 얘기거든. 어떻게 된 거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죠. 뭐라고 하던가요? 이 얘기를 들은 딸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네. 형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먼저 아빠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편하게 통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참 통화하고 오더니 다 얘기할 테니 직접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딸을 데리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요. 아, 딸이야? 딸이 왜 엄마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형사님들은 일단 방화 혐의로 딸을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엄마의 휴대전화에 대해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휴대전화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 가방에서 바로 꺼내주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엄마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이야기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삼촌에게 엄마인 척 문자를 보내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왜 보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습니다.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고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엄마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네. 엄마가 불을 지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20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에이, 컸지. 말이 안 되지. 그걸 어떤 엄마가 시켜. 딸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평소에 먹던 우울증 약을 먹더니 네. 그날 갑자기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집에 불을 지르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성냥으로 불을 내려고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집안에 있던 토치로 침대에 모서리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엄마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엄마 많이 보고 싶지라고 하니까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겠네 이렇게 물었는데 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하나도 안 미안하다면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딸에게 엄마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평소에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주 싸웠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와 딸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딸이 학창 시절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사촌들은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딸은 대학에 번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엄마의 압박이 심해졌고 갈등이 크게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당일에도 엄마가 그 딸의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걸 보고 공부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썼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의 말대로 엄마의 자살을 도운 게 맞긴 해요? 그때 저희가 딸의 친구도 조사를 했는데요. 친구 진술을 듣고 타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언젠가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하고요. 엄마가 커피 달라고 할 때 수면제를 타서 줬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엄마가 잠이 들면 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몰래 타서? 엄마한테 커피 계속 탔다는 거는 계속해서 구했다는 건데 딸은 어디서 구했다는 거예요? 사건 발생 5일 전에 딸이 동네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사망한 엄마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도 일치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살인을 인정을 하긴 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자신은 엄마의 자살을 도왔을 뿐이다.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자살 방조는 살인죄하고는 아예 애초에 법률 적용 자체가 다른 거니까 형량도 전혀 다르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국민 참여 재판까지 갔고요. 네.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2010년 8월 또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정 형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다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전전하며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도 같이 지내는 동료들이 치러졌는데 그걸 보니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가족도 없이. 이 사건은 2009년 네. 5월 새벽 4시에 119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후배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면서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한 상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알몬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후였고요. 예, 당시 사망자는 그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층 공중 화장실에 간이 샤워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신고자는 같이 살던 직장 동료였는데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먼저 샤워하러 갔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나오질 않아 혹시 하고 가봤더니 쓰러진 걸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샤워하다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사망하신 분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또 그 수면제를 먹고 샤워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혹시 또 이번에도 부검 전에 시신을 뭐 화장했거나 그랬지 않나 싶어서 좀 그게 걸리는데요. 다행히 그 부검을 했더라고요. 그 사건. 이 사건. 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네,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순간 온수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시. 야, 근데 이 사건을 맡으셨다는 거는 뭔가 어긋나는 정황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뭐를 보셨나요? 그 당시 기록 중에요. 사건 현장 사진을 우리 정 형사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바로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사건 현장이 어땠길래 그런 상가 공용 화장실이죠. 네네. 어, 아, 이렇게. 네네네. 아. 열악해 보이긴 보이지만 그래도 공용 화장실이니까 갖출 거는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저기 원래 창문인데 나무 판자로 막으면서 창문 테두리를 실리콘으로 발라 밀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화장실 문을 봤더니 문 테두리에도 테이프가 둘러져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좀 의심스럽네요. 저기 그럼 원래 저렇게 해놨던 거면은 동파 예방을 위한. 그렇지. 아, 아니면 밖에서 안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샤워실이 있는 저런 환경에서의 필수 조건은 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곰팡이 쓸거든요. 곰팡이 쓰니까 창문을 뭐 수시로 개폐할 수 있게끔 네. 환기를 시키고 이게 뭐 냄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밀폐를 시켰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평소에 쓰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산화탄소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 네. 이걸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온수기 아까 있다 그랬죠. 네. 네. 순간 온수 급수기가 있는데 그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어? 좀 잘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온수기로부터 나오는 호스 아닌가요? 그 호스가 지금 잘려져 있는. 저게 이제 안전장치 여기 되는데 불안전 완전 연소를 이제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저 네. 센서가 잘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 전체가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도시가스랑 연결된 밸브가 잠겨 있었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있어야 데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스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온수기랑 연결된 선을 따라 봤더니 옥상에서 LPG 가스통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요. 가스를 몇 시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뭐 계량기가. 요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량이 다 책정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PG를 썼다는 건 기록이 안 남게 하려고. 그럼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추정됐죠. 사고 난 직후에 국과수에서 실험까지 했는데요. 사망한 분이 1시간 반 정도 화장실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온수기를 작동시켜 보니까 사람이 사망할 정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끊어진 안전장치 호스랑 상관없이 밀폐된 공간에 불을 계속 떼면 25분 정도 후에 산소가 부족함으로써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더라고요. 즉 작동이 멈추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 계속 작동시킨 걸로 추정됩니다. 사망할 정도 일산화탄 나오려면 계속 불을 붙여야 했고요. 사망할 정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려면 약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불을 붙여야 했으니까 4-5번 이상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사망하신 분과 사무실에서 같이 살던 동료들이 4명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모른다. 온수기를 산 것도, 가스를 설치한 것도, 화장실 창문과 문틈을 막은 것도 모두 사망자가 직접 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증거를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온수기랑 LPG 가스를 누가 구매했는지 누가 살인 계획했는지 증거를 못 찾은 겁니다. 당시. 증거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수사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무슨 이유로 피해자를 반드시 죽음에 이르겠는지 살인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불씨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당시. 일단 왜? 동기를 찾아야죠. 동기. 왜 그랬는지. 살해했다면 그 동기가 뭔지. 그럼 일단 형사님이면 보험이겠군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를 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유 씨 앞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금은요.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 에이, 하지 마. 야 이러면 이 하지 마. 금액이 어떻게 17억이나 들어져 있어요. 금액. 잘은 모르겠지만 17억을 그럼 얼마를 들어야 되는 보험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만 17억을 받으려면 한 25만 원씩 내면은 사망 이후에 한 3억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보험료거든요. 그게 정상보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범주예요. 네. 그런데 이제 17억이 나오려면 한 달에 내야 되는 보험료만 100만 원이 훨씬 넘죠. 훨씬 넘죠. 한 달 보험료만요.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야 직장인 150만 원을 자기가 받지도 못할 보험료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이 말이 안 되죠. 150만 원 보험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급여의 거의 전부이거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낸다? 이런 비상식적인 이거는 진짜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적금이면 모르겠어. 난 아끼고 적금해서 나중에 돈 큰 돈으로 집 살 거야. 그건 말이 되죠. 그건 말이 되는데 그건 말이 되죠. 보험으로 150만 원을 이거 말이 안 돼요. 정말 이상했던 건 유 씨가 살던 사무실은 숙식만 해결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음식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급여의 전부도 아니고 급여 이상을 보험료를 내고 있었네? 월급에? 그 말인즉슨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냈다거나. 아닙니다. 유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계약도 유 씨 본인이 직접 했고요.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와 이혼했던 아버지가 당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유 씨가 다시 연락하고 지낸 게 사망이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들한테 생모범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단서가 없는데요? 자, 근데 한 가지 남아 있잖아요.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을까요? 유 씨 사망 5개월 전 수익자가 바뀝니다. 바로 사무실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동료 중에 한 명으로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요? 동료들 중에 한 명? 근데 아까 동료들은 뭐라고 했죠? 그거 다 유 씨가 한 거다. 다 입을 맞췄죠. 그럼 4명이 이 한 통속이 돼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수익자는 누구로 바뀌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동료 4명 중에요. 그 중에 2명이 형제였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요. 수익자는 이 쌍둥이의 형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왜 수사가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수사했던 분들도 이걸 몰랐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없는데. 막힐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경찰 조사 때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자고 먼저 제안한 게 사망 유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을 끊고 사니 해치는 것처럼 돌봐주는 형이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유 씨 본인이 수익자를 스스로 바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냐면 증거도 없이 내사를 했다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수사를 맡은 팀에서도 약 한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포기하면은 억울하게 죽은 유 씨의 죽음이 그냥 허망하게 묻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자고 시작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시다. 피해자만 생각하신 거예요. 피해자만 생각한 거죠. 네. 네.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사망했을 피해자. 증거가 불충분으로 내서 종결된 걸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게 재수사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인 거네요. 그래서 형사님이 가장 의문을 품었던 건요. 유 씨가 매달 내던 그 150만 원의 보험료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렇지. 일단 이것부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씨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금액이 너무 컸죠. 예. 버는 금액보다 많이 냈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그걸 냈는지가 연체되지 않고 내야 되는 거니까. 통장으로 누가 돈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 씨 계좌에서 입금액을 쭉 뽑아봤습니다. 한 달에 꾸준히 입금되는 돈 그중에서도 혹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쪼개서 입금한 사람 중에 150만 원 꼭꼭 채워 보내는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같이 살던 그 2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은 2명 중에 한 명은 유 씨 사망 당시 신고자였고 남은 한 명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전문가가 껴있는 사건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 씨만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 판단하고 4명의 보험금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내려고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이 4명이. 이거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녔을까요? 교통사고를 계속 내고 다녔는데 그중 7건 정도가 고의사고로 의심됐습니다. 지인들끼리 짜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 돼서 돈을 받아내기도 했고요. 합의가 다소 쉬운 어르신 상대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먹은 돈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억 원이요? 1억 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는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을 하나 찾아냅니다. 뭘까요? 유 씨가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3개월치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겠다면서 당장 이체 가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날짜가 유 씨가 사망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된 녹음 파일을 받아서 이 일당들의 지인한테 다 들려줬죠.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딱 알아채더라고요. 이거 영준이 목소리인데 하면서요. 영준이는 그러면 바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돈을 대줬던. 해당 보험은 가입할 때도 전화로 한 걸로 확인되었는데 그 목소리도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쌍둥이 형제한테는 충분히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수갑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벽에 수사가 부딪혀버립니다. 네? 아니, 이 지금 정도면 뭐- 충분한 거 아니에요? 왜 당장 수갑을 채워도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왜요? 왜 그러냐면요. 쌍둥이 중에 동생이요. 교도소로 수감 중입니다. 예? 이건 또 뭔 얘기야. 아유. 아 이것도 뭔 얘기야.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형사님이 유 씨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기 2달 전에 네. 안타까운 실종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실종이요? 누가 실종됐다는 이건 거죠? 실종이에요? 네. 그 사건은 32살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던 김명철 씨가 깜짝같이 사라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김 씨하고 무슨 관계였길래요? 쌍둥이 동생이 김영철 씨 약혼녀와 친구 사이였는데 큰 계약건이 있었는데 연결시켜 주겠다면서 친구의 약혼남인 김영철 씨를 불러낸 겁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김 씨의 모습이 찍힌 CCTV가 있었는데 쌍둥이 동생이 급히 마련한 사무실에 있는 건물로 같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그 후로 김 씨가 건물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 수상한 건 해당 건물에서 한 달 평균 쓰는 물이 한 40여 톤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2배 이상 쓴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80톤이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에서 당시 루미노를 검사를 해서 혈흔을 찾아냈는데 그 동생이 다툼이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수사팀에서는 피해자를 못 찾게 되니까 폭행죄로만 해서 7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끔찍한 범행을 뭔가 저지른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이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죠. 네. 네. 게다가 이 쌍둥이 형제들에게는요 살인 전과도 이미 있었습니다. 아유, 언제요? 13살 때요. 어? 에이, 그건 뭐 우발적이나 진짜 뭐.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대요?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걸리자 갖고 있던 등산용 칼로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라진 김 씨의 실종 사고도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혈흔까지 발견하고 정황이 충분히 밝혀졌는데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놈들이에요, 일단은. 네. 결국 뭐냐면 유씨 사건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사팀을 압박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 형사님은 결정적인 증거, 온수기를 누가 왜 설치했는지를 이제 찾아 나섭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팀이 이 일당들의 그 통화액을 모두 뽑아놨더라고요, 당시. 네. 최근에 전화했던 그 번호들 일일이 전화를 다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발생 5개월 전 통화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순간 온수기를 판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 온수기 판매한 사람과 연락이 됐군요. 하늘에서 뭐 별이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딱 찾아냈을 그럼. 때. 뭐 기분 나게 입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살인의 직접 증거를 찾았으니까. 네. 그럼 그 누가 샀다고 하던가요? 일당들 사진을 보면서 누구한테 팔는지 물어봤는데 얼굴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부를 확인했더니 토해했던 다음 날 현금을 주고 산 기록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그래서 장소를 확인해보니까 어느 시장으로 확인됐는데 일당들 기적 위치를 확인했더니 쌍둥이 형이 그날 그 시장에 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형이 샀구나. 야, 형이 샀네. 그리고 동생의 통화 내역에서도 또 큰 수확을 얻습니다. LPG 가스 판매자 번호였습니다. 가스는 동생이 사고. 네. 그렇죠? 네, 가스 판매자가 얼굴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얼굴을요? 네. 어떻게 해요? 가스는 위험해서 보통 판매자가 설치하는데 본인이 전문가라 하면서 직접 설치하겠다고 가스통만 가져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입만 한 게 아니라 설치도 직접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은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피해자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말로 하니까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지만 여기까지 밝혀내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체포영장 신청만 남은 상태에서 수사가 갑자기 도중 중단됩니다. 왜요? 아, 왜 좀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왜요? 아, 이놈이 도주했을까요? 외국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그날 뭐 저녁을 먹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좀 졸려서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집까지 간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갔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이틀이 지났다는 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뇌출혈이 있었던 거. 형사님이요? 바로 수술을 하긴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약간 지금 우리가 지금 편마비가 제가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 수사 하시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중단이 됐군요. 그래서 뭐 당시 뭐 기억납니다. 재활을 받으면서 그 수사 기록을 계속 봤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 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셨어요? 이제 다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뭐 또 병원에서도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6개월을 보냈는데 뭐 유 씨가 먹었던 수면제 문제가 있는 걸로 그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결국엔 이놈들 때문에 형사님까지 이놈들 이렇게 된 거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사 기록을 다시 보면서 찾아내셨다는 거잖아요. 방대한 수사 기록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였어요? 죽은 그 유 씨한테는 우울증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것도 거짓말이었네, 그런데. 저희들 따르면 굉장히 성격이 밝고요. 머리만 대면은 바로 잠드는 사람이 수면제도 먹을 이유가 없던 걸로 저희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그게 또 부검에서 검출이 됐으니까 네. 수면제를 먹인 거네. 그렇죠. 정 형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십니다. 네? 아유. 출근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도망 안 가고 있었더라고요. 잡힐 줄 몰랐겠죠. 절대 죽인 적도 없다고 발뺌했고요. 온수기 산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역시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유 씨가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더 진행된 거는 아예 몰랐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발뺌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 순환온수기를 내는데 샀다는 증거가 나오면 딱 인정하기는 했더니 인정하겠다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또 맞네 이제 그러면? 아니 대체 어떻게 사고로 유장한 겁니까? 저는 이게 너무 순광온수기를 쓰던 여고생이 일산화탄 중독돼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다 합니다. 그때부터 살인을 공모하기 시작했고요. 유 씨가 유일한 가진 아버지와 얘는 끊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타켓으로 삼은 거죠. 같이 살면서 잘해줬고 그렇게 유 씨가 직접 보험을 들도록 계속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에 이상한 정황이 없도록 그렇게 했군요. 그렇게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일당 중에 2명이 유 씨를 데리고 밤낚시를 간 사이에 쌍둥이 형제들이 온수기 밸브를 그때 자른 거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유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수면제가 같이 네. 복용된 걸로 구강 결과가 나왔군요. 밸브만 자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환온수기가 꺼지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불을 붙였다고 했고요. 결국 1시간 반 만에 유 씨가 숨을 거두자 그때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완전범죄는 진짜 없습니다. 본인들은 뭐 보험금 타고 이렇게 해서 다 감춰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형사님이 병상에서까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정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쌍둥이 동생은요 살인 및 사기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쌍둥이의 형은요 20년 받았습니다. 때는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38분경 주말 당직 중이던 김재경 형사님이 해경으로부터 무전을 받습니다. 거금대교에서 여성 투신 사건 발생. 긴급 출동 바랍니다. 아니 주말 낮 12시예요? 12시경에? 투신을 지금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신고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거금대교라고 하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거금대교는 고흥에 있는 섬 중에 설옥도와 거금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층 구조로 세워져 위는 차도고 그 아래는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길고 큰 다리군요. 근데 대교 아래로 투신을 했다라는 신고라면 바다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경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다니까요. 바다 투신 사건이면. 근데 강력팀으로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네, 여성이 바다에 떨어졌으면 해경이 했을 텐데 대교 아래 그 보 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성을 발견한 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민이었고요. 그날 해무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는데 보 위에 뭔가 커다란 게 떡하니 있어가지고 해경한테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출동해 보니 그 보 위에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강력팀으로 연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여성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저희가 사건을 인계받았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금대교 높이가 38m 정도 되는데 아이고. 머리 쪽으로 추락했는지 두개골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는데요. 전신에는 눈에 보이는 골절이나 뚜렷한 예상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 머리만요? 머리로 떨어져요? 야, 근데 38m면 거의 아파트 13층 정도 높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외에 다른 외상이 없을 수 있나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특히 그 미국 엠파이어 빌딩 아시죠? 네네. 거의 86층에서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리무진의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아마 많이 흡수가 된 것 같아요. 86층에서 떨어져도 일단은 뭐 온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군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지금 발견된 것이 교각의 보잖아요. 이 보는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충격이 흡수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자가 머리를 밑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이외에 다른 곳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혹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이게 자살이 아니라면? 이미 의식이 없는. 그쵸. 맞습니다. 현장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라면 휴대전화나 신분증 같은 개인 소지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교각 위아래 주변을 다 뒤져봤지만 신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발도 깨끗했고요. 양말도요? 예. 제일 수상했던 건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바닷바람도 굉장히 세가지고 몸이 얼 정도였는데 여성이 그 외투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떨어져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이 모든 정황들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면서 타살로 종집을 찍게 됩니다. 아, 저 보 위에? 예, 맞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아, 저 부분에. 야. 저 혈흔이에요? 아, 근데 저거는 보가 아니라 교각 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이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교 위를 가봤더니 난간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다리에서 추락하기 전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했고요. 근데 저 정도면 꽤 큰 거예요. 몇 방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곧 상처도 깊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위에서. 네. 그렇죠. 지금 난간이 여러 칸인데 만약 여성이 스스로 자해를 했던 상황이라고 쳐도 보통 자연스러운 상황이면 난간의 맨 위쪽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맨 아래쪽 난간에 혈흔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견된 여성의 신체에는 다른 외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혈흔이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머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처가 이미 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머리 다친 여성을 누군가가 저 난간의 사이 틈을 이용해서 밀어버렸다.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아까 전에 그 머리로만 충격을 흡수했다는 게 움직임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상태였을 수 있다. 그렇네요. 그럼 적어도 의식이 없는 여성을 걸어서 옮기진 않았을 것 같고 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혹시 현장에 CCTV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부터 역으로 CCTV를 쭉 확인했는데 신고 당일 새벽 3시경 대교 위에서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보이는 겁니다. 시신이 추락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약 5분 정도 멈춰 서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CCTV에 그 차량의 번호가 혹시 잡혔나요? 어두워가지고 차량 번호까지는 판별이 어려웠지만 영상에 찍힌 차체 모양과 헤드라이트 높이가 약간 높았던 걸로 봐서 SUV 차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새벽 시간 움직이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차량을 따라서 CCTV를 따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CCTV 상에 차가 정차했던 시간이 새벽 3시경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신 발견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피해 여성의 신원은 확인이 됐나요? 사망한 여성은 거금대교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순천에서 살고 있었고요. 당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고흥에서 순천이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그냥 같은 생활권이라고 거의 봐도 되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이 가족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신원 확인하자마자 사망한 여성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게 나왔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2시간 반 전이죠. 당일 아침 10시경 아들이 미기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전날 아침 출근했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돼 있었습니다. 아, 그치. 밤새 엄마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침부터 신고를 한 걸 텐데 가족들은 바로 만나보신 거죠? 네, 사망한 여성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찾아갔는데 집에는 90세가 넘은 아버님만 계셨습니다. 차마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아침에 손주가 신고했던 건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묻는 말에 모른다고만 대답하면서 아버님이 영 도와주시질 않는 겁니다. 어? 아니, 아침에 손주가 신고할 때 옆에 안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좀 워낙 많으셔서 그런가. 아, 잘 안 들리시고. 아은세가. 왜냐면 사실 신고한 걸 몰랐으면 뭐 놀래기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고흥경찰서 형사가 맞다. 지금 따님 찾는 일이 급하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설득을 하니까 잠깐 망설이시다가 혹시 빚쟁이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머,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여성에게 빚이 있었나 봐요. 돈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그렇죠. 빚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딸이 사회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급한 불은 끈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온 건 몇 년 전 일이라고 하셨고요.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또 놀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손주는요?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 여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갔다고 했고요. 당시 피해 여성의 기지국 위치가 계속 집 인근으로 떠서 아들을 기다릴 겸 휴대폰을 찾아다녀 보기로 했죠. 귀지국 위치가 집 인근이라고요? 집에 귀가하는 시간에 납치를 당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된 건가? 휴대전화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하수구에서 발견됐고요. 떨어진 건지 일부러 버린 건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좀 만나보셨나요? 네, 아들한테 어머니 부고를 전했는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신고를 해놨으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님이 기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아, 평소에 엄마가 직장 동료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외박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참 정신을 놓고 멍하니 있던 아들이 엄마가 새벽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만한 사람이 있다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아 맞다 형사님. 제가 그 PC방에 갔다가 새벽 5시쯤 집에 왔는데요. 그 골목길에 엄마 차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막 주차했는지 엔진 불이 탁 꺼져서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 차로 막 달려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게 대리기사님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차를 집에 주차해달라고 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대리기사님한테 어디서 차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대리기사님? 약간 탁송 개념으로 차를 보낸 거네요. 그치. 차 주인 엄마는 차 안에 없고 웬 아저씨가 와서 봤더니 대리기사님이었다. 네, 당연히 엄마 차니까 엄마랑 같이 들어가려고 갔더니 그쵸, 그쵸. 아니, 차만 보내놓고 어디로 가신 거지? 그러니까 대리를 불렀으면 보통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아들이 형사님한테 이런 걸 건넵니다. 이런 거요? 뭐지? 어? 어? 차키, 이거 그냥 차키잖아요. 그냥 차키인데. 하나는 요거는 이제 스마트 키고, 요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돌려서 넣는. 아 근데 이거 브랜드가 다르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두 대다. 야, 예리하다. 차가 두 대인 거예요? 누구 건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에? 대리기사가 간 후에 어머니 차를 열어봤는데 운전석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대리기사가 떨어뜨리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차키가 아니라 네. 어머니 차 안에 운전석에 떨어져 있던 차키다. 아니 근데 대리기사님 거면 하루 찾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키는 필수인데. 근데 바로 찾으러 오지 않은 거 보면 대리기사님 차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키의 주인은 뭔가 그 운전석에 앉았던 어떤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차를 대신 운전할 정도면 가까운 사람의 열쇠라는 걸 텐데 지금 이 사건과 또 어떤 관련이 있길래. 그러게. 과연 이 키가 사건을 해결할 키가 될지 지켜보시죠. 일단 형사님들은 사망한 여성의 차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차가 놀랍게도 SUV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대교 CCTV에 맞네. 잠깐 머물렀던 차. 그 거금대교에서 찍혔던 차도 SUV. 아 근데 그게 SUV가 한두 대가 아닌데 혹시 그 CCTV에 찍힌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었나요? CCTV에 찍힌 차체만 봤을 때는 같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 유가도는 깨끗하긴 했는데 혹시나 하고 차량 내부에 누미로를 뿌렸더니 뒷좌석 시트랑 발 매트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루미노를 하기 전에 깨끗했다면 그건 범인이 차를 일단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행이 버려진 차량을 대리기사님이 키를 받아서 집 앞에 두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은 차 내부는 어차피 청소가 돼서 깨끗하니까 몰랐던 거고. 그러네. 왜냐면 대리기사님 말로는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주차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대리를 부른 여성. 피의자 집 주소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면식범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요. 범행에 이용된 그것도 피해자 차량이잖아요. 그걸 집 앞에 갖다 놓아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차가 그쪽에 주차되어 있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갔을 테고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가 진행되고 추적이 시작될 텐데 다른 곳에 차라리 은폐를 하지 집 앞에 굳이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 설마 그 대리기사가 그 범행과 연관돼 있는 사람? 어우,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냥 대리기사 역할로 차를 두고 간다? 아, 이건 너무 대범한 것 같은데 진짜?
집 앞에서 아들도 만났잖아요. 우연히. 그걸 생각도 못했겠지만. 예. 새벽 5시면 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다 잠들었을 거라 생각한 시간에 아들이랑 우연히 마주쳐갖고 불현듯 떠오른 게 그냥 이 대리기사라고 거짓말을 또 했을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집 앞에 차를 주차했던 그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그 남성부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리기사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야, 이거 처음에 우리 사건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용인 선상에 올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 그럼 형사님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통화자가 대리기사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이 2일 저녁 8시 경이었거든요. 낮술을 드셨나?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 8시에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그러면 그 대리기사라고 우리 저희가 추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됐나요? 네, 순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날 무슨 일로 피해자와 통화를 했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문제로 잠깐 통화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확인해 봤더니 남자의 말이 맞았고요. 유기 시점이었던 새벽 3시 무렵에 기지국 위치도 집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통화자가 범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게. 그럼 그때 피해자의 기지국 위치는 또 어디로 잡혔나요? 순천의 한 빌라촌에 위치가 떴습니다. 집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고요. 빌라촌? 빌라촌에는 왜 갔을까요? 뭔가 지인을 만나러 갔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복지관이랑 가까운 곳이기도 했고 피해자 아들이 평소 엄마가 복지관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탐문을 했는데 직원 중에 그 빌라촌에 피해자를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왜 그걸 왜 데려다 줄까? 혹시 무슨 일로 그랬답니까? 퇴근길에 피해자를 가끔 태워주던 직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한 번은 약속이 있다며 그 빌라촌에 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예전에 다른 복지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요. 이전 근무했던 근무지의 동료를 만나러 간 거네요. 그렇죠? 그 직원분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진 않던가요? 예,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보다 나이가 좀 많은 남성이고 화물차를 몰다가 일이 끊기는 바람에 복지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했고요. 혼자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들이 본 그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대리기사로 추정했던 바로 그 사람? 네. 야, 근데 지금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건을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를 키가 하나 있었잖아요. 키? 어?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떨어져 있었던 이 키요? 그러니까 이 키가 사건을 해결할 키? 네, 맞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라는 남자가 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쇠 주인인 것만 확인되면 작은 단서라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지.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빌라촌에 주차된 차량에 키를 찌르고 다녔고요. 팀장님이랑 민기 형은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남성을 집집마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휘몰아치듯이 범인이 잡힌다고.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덜컥 열립니다. 열려요? 아, 대박.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과거 직장 동료가 이 키의 주인이었던 거네요? 그럼 그 남자가 범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려요? 차를 찾자마자 저희가
차량을 조회해서 차주의 사진을 뽑아서 피해자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새벽에 엄마 차를 주차한 대리기사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범인으로 봐야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용의자가 특정된 거네요. 그러게요. 문제는 이 남자의 주소지가 인근 지방에 있는 부모님 주소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승용차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타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승용차에 타더니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를 막아 세우고 그 남자한테 피해자 이름을 대고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죠. 범인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러대죠. 무슨 소리예요? 뭐 누구요? 저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잡아댔을 것 같은데요? 안다고 했습니다. 아, 2일 날 만나서 술도 한잔 했다고 했고요.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며 희한하게 말했습니다. 어? 근데 아들이 대리운전기사인 거 확인해줬고 근데 이 사람은 대리운전기사라고 거짓말하고 사라졌잖아요. 이건 뭐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집을 좀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순순히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민기한테 슬쩍 얘기를 했고요. 빨리 집 CCTV부터 확인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남자의 집에 피해자인 그 여성이 갔던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여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피해 여성이 이 집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됩니다. 어머, 새벽 00시 50분 SUV인 거 보니까 지금 피해자 차량인 것 같은데. 저 남자가 피해자의 과거 직장 동료였는데요. 저렇게 빌라 앞에 피해 여성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커다란 이불 더미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무거웠는지 낑낑거리면서 뒷좌석에 이불을 밀어 넣었고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불에 피해자를 감아서 싸서 나온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팀장님한테 맞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자 집에서 범행 흔적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풀리네. 야, 이렇게 풀린다고요? 방에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 겁니다. 화장실도 방금 청소한 것 같고 바닥에 먼지 하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집을 둘러봤는데 화장실 선자 밑에 혈흔 같은 게 고여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바로 과수들을 불렀는데 화장실이랑 침실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피해자가 꽤 피를 많이 흘린 걸로 확인됐고요.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교각으로 유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차를 갖다 놓은 거고.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뻔뻔하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네. 범행은 인정했나요?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는데요. 경찰서 오는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미란다 고지하면은 뭐 맞지? 뭐 이렇게 그쵸. 왜 죽였어? 보통 이렇게 네. 하지 않나요? 가만히 두면 범인들이 지들이 불안해서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때를 기다렸죠. 경찰서까지 가는 내내 저희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찰서 딱 도착하니까 담배 달라고 하더군요. 담배. 그 레파토리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네. 이거는 꼭 나오는. 그때까지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시신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살인 직후에 휴대전화로 거금대교 물살하고 물때를 검색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물살 물때를. 예.
화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금대교를 자주 지나다녔는데 그 밑으로 시신을 유기하면 실종으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차도 집 앞에 과감하게 갖다 둔 거였다고 했고요. 그 넓은 바다를 놔두고 그 좁은 보 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생각도 거죠. 못했던 거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사님을 마주친 그 순간에도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신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거니까.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거 직장 동료를 대체 왜 그랬답니까?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팔찌하고 목걸이를 사달라고 저르는 게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했고요. 뭔 말이야 또 소리야 또 이게. 참나 진짜. 아니 뭐 내연 관계든 뭐든 정말 사귀고 있는 상태라면 선물 사줄 수 있죠.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나중에는 그 진술을 바꿔서 내연 관계인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법정에선 사망한 여성 때문에 같이 살던 동거녀와 헤어졌는데 동거녀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뺐네 막 뺐다. 막 뺏는 거지. 진짜. 한심한 거죠. 이거를 유가족분들이 들으면은 물화통 분통 터지죠. 죗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최종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